어느 늦은 오후 마을에서 애처가로 소문난 홍배대감이 산 너머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 산 아래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고 마을 농부들은 논에서 손을 털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지요. 아이고, 대감날이 이 시간에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아,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과 함께 산 너머에 있는 처가에 다녀오는 길이요. 부인은 그곳에서 며칠 더 있는다고 하고 나만 이렇게 혼자 돌아오는 길이구만이요. 아이고 대감나리, 요즘 세상에 부인을 그렇게 끔찍이 챙기시는 어르신은 아마 홍배대감님 밖에 없을 겁니다요. 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을 다른 대감님들은 첩이다 뭐다 난리인데다. 틈만 나면 건넌 마을 기방에까지 출입을 하시는 것 같던데. 홍배 대감님께서는 아직도 부인만 바라보시는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려. 허허, 나는 그런 분들을 탓할 생각은 없구만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다른 대감님들도 홍배 대감님을 본받으면 참으로 좋을 터인데. 그럼 대감님, 저희들은 이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홍배대감에게 인사를 하고 각자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자 홍배대감은 쓴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누구는 첩을 들이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는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 그 남의 속도 모르고. 홍배대감이 마을 사람들과 헤어지고 집에 가까워지자 하늘에서는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흠뻑 비에 젖은 생쥐골로 집 대문 앞에 도착한 홍배대감. 그가 집 문 앞에 들어서자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곳을 지키는 머슴 역시 보이지 않았기에 홍배대감은 급히 문을 두드리며 외쳤지요. 이복의 집에 아무도 없는가? 그 누구라도 좋으니 빨리 문 좀 열어다오. 잠시 뒤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대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문을 연 이는 머슴이 아닌 바느질 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친모 명옥이었지요. 다른 머슴들은 지금 다 어디를 가고 왜 자네가 문을 열어주는가? 대감날이, 다른 머슴들은 피곤했는지 해가 떨어지자마자 모두 잠이 들어 제가 대신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요. 다른 머슴들이 다 자고 있다고? 그래, 그랬구만. 여복에 내 옷이 흠뻑 젖어 그러는데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갈아입을 옷을 좀 가져다 주겠는가? 알겠습니다, 대감날이.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홍배대감이 안채로 들어가자 명옥이는 그가 갈아입을 옷을 챙기고는 조심스레 홍배대감이 기다리고 있는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볍게 안방 문을 두드리며 저기 대감날이, 새 옷을 문 앞에 놓아뒀습니다요. 여복에 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젖어서 그런지 몸에 달라붙어 손이 빠지지가 않는구만. 괜찮다면 안으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겠나? 홍배대감의 말을 듣고 명옥은 문 밖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보름 남짓 되었지만 홍배대감과 단 둘이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었지요. 명옥은 고민 끝에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홍배대감이 기다리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감날이. 그녀가 홍배대감의 젖은 옷 위에 손을 올렸을 때 그녀의 손끝은 홍배대감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방 안에는 등잔불이 깜빡이며 흔들리고 적막한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홍배대감이 명옥이의 손목을 잡았지요. 하하이고, 갑자기 나를 왜 이렇게 붙잡으시는 걸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다냐? 대감날이, 제가 혹시 실수한 것이라도. 허허, 명옥이라고 했느냐? 네 손길이 참으로 따뜻하구나. 명옥은 주저하며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혹시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 걸음을 멈추었고 홍배대감은 그것을 허락의 신호로 받아들이고는 조용히 등잔불을 꺼뜨렸지요. 올해로 막 30을 넘긴 명옥이는 10여 년 전 부모님의 권유로 옆마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 농사꾼 진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진수는 대대로 물려받은 논이 제법 많았으며 천성이 선의 마을에서도 제법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지요. 명옥이 역시 시집을 간 이후 그런 남편의 일을 도우며 알뜰히 살림을 꾸려갔기에
그들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보릿고개가 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형편이 넉넉했습니다. 그렇게 명옥이 행복한 시집살이를 이어갔지만 그녀에게도 한 가지 큰 고민거리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아이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마누라 오늘도 마당에 신령님께 빌러가는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닌가 하구만요. 벌써 제가 서방님께 시집 온 지도 3년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아침에 어머님 얼굴 보기도 슬슬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구만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마누라. 아이야 때가 되면 자연히 생기지 않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편안하게 마음 먹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남편 진수는 늘 따뜻한 말로 명옥이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슬 그의 눈빛에도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명옥이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였던 시어머니가 하루는 무거운 얼굴을 하고 명옥이를 방으로 불렀는데요. 웬일인지 시어머니의 옆에는 20살 남짓한 젊은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요. 아이고, 어머님 손님이 오셨구만요. 이분은 무슨 일로 오신 분이랍니까요? 아가, 내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말로 미안하긴 한데 말이다. 우리 진수가 그래도 독자인데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말이어요, 어머님. 내가 다 알제.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디 말이여. 내 이렇게 니한테 부탁 좀 하자, 애미야. 이 아이는 매향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반년 정도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할 것인디. 너가 그동안 친정에 다녀와 주면 안 되겠냐? 이것이 다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니께 네가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좋겠구만. 그 말을 들은 명옥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간신히 대답을 하였지요.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라면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명옥이 신방으로 돌아가자 진수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그녀를 보자마자 눈길을 피하고는 등을 보이며 돌아섰습니다. 서방님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누라, 내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만 그려. 이것이 당신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셔요. 명옥의 부드러운 말에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밤이 깊도록 그저 눈물만을 계속해서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채 밝기도 전 명옥이는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는 조용히 시댁에서 빠져나와 이웃 마을의 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반년이 흐르고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명옥이는 짐을 꾸려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지요. 그 매양이라는 아가씨는 아직도 집에 있을까? 그 아가씨가 참말로 우리 서방님의 아이를 가졌으려나. 명옥이 시댁에 가까워질수록 머릿속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어느덧 시댁 대문이 보이자 마당으로 나오던 시어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아이고, 이것이 누구여? 우리 애미 아니냐? 친정에서 오느라 고생했구만.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요? 그나저나 서방님은 일 나가셨단가요? 애미야, 내가 참말로 미안했다. 이 늙은이가 욕심이 앞서서 니한테 이런 고생을 다 시켰구나 그래. 아닙니다요, 어머니. 이것이 제가 다 부족한 탓이지요. 명옥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그것이 말이다. 그게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구만. 반년 동안 매향이가 집에 머물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단다. 아무래도 문제가 말이여. 서방님께서 문제가 있단 말씀이십니까요, 어머님? 그려 내 인정하기는 힘들어도 암만 해도 진수가 문제인 것 같구만. 네가 그동안 친정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생각하면 내 참말로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옥이는 복잡한 기분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자책과 죄책감은 잦아들었지만 대신 남편 진수가 느꼈을 고통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었지요. 이후 명옥이 부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신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직 열심히 일을 하여 재산을 늘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진수는 동이 트자마자 논에 나가 일을 시작해 마을에서 가장 늦게 집에 돌아왔으며 명옥이 역시 한 푼이라도 살림에 보태기 위해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삭바느질을 시작했는데요. 자네, 거 진순의 부인 명옥이한테 저고리 수선 맡겨보았는가? 아, 어찌나 솜씨가 좋은지 말이요. 바느질이 촘촘하고 오래 입어도 해지지가 않더라고. 하이고, 그것이 참말인가? 안 그래도 우리 집도 해진 옷이 많아서 손을 볼 때가 되기는 했는디.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좀 쓰더라도 명옥이네한테 맡겨볼까나? 명옥이 삭바느질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에는 몇몇 집에서 작은 바느질을 맡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솜씨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대갓집에서까지 겨울 한철 명옥이를 친모로 모셔가기 위해 경쟁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명옥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홍배대감의 집에서 친모로 고용이 되었고 명옥이 일을 시작한 지 보름쯤 되는 어느 비오는 날 처가에서 돌아오는 홍배대감과 정을 나누게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이상 홍배대감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던 명옥은 홍배대감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후 그녀가 홍배대감과 정을 통한 지 석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 그날도 명옥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참 동안 그녀가 바느질에 열중하던 중 갑자기 뱃속에서 메스꺼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원매, 이것이 혹시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헛구역질이라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옥의 증상은 심해지고 그녀의 배는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온 진수가 명옥의 몸의 변화를 눈치채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마누라,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는 것이요? 앞만 봐도 요즘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디. 서방님, 그게 말이에요. 사실은 명옥은 진수의 물음에 목이 메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어디가 아프면 얼른 말을 해보시구려. 병이란 게 참으면 참을수록 더 커지는 것 아니겠소. 서방님, 사실은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구만요. 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최근 반년 동안 부인 명옥이와 정을 나눈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서방님, 참말로 제가 죄송하구만요. 마음 마침내 천지신명님께서도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시려나 봅니다. 서방님, 명옥이 눈물을 보이며 진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이려 하자 진수는 활짝 웃음을 지어 보이며 명옥의 손을 잡고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시집을 온 이후로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당신에게 그 미안한 마음을 털어버릴 수가 있게 되었구만. 부인,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아이가 틀림없소. 진수의 따뜻한 말에 명옥이는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마침내 명옥이는 긴 산꽃 끝에 아들 갑수를 가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갑수가 태어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명옥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하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소문은 사람을 거쳐 어느 날 홍배대감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지요. 서방님,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과거 시험에 급제할 만한 인물이 나온 것 같다고 아주 떠들썩하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요? 부인, 그게 무슨 소리란가? 우리 마을에서 과거에 급제할 만한 인물이라니. 아, 갑수라는 아이가 말이어요. 작년에 서당에 들어갔다는데 훈장님 말씀으로는 하나를 알려주면 둘 셋을 깨우친다고 하던디. 마을에서는 벌써 신동이 나왔다고 소문이 자자하구만요. 갑수라, 이상하게 이름이 낯설지 않은데. 그런데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네 아들이란가? 글쎄, 그 아이가 몇 해 전에 우리 집에서 친모로 잠깐 일했던 명옥이 아들이라고 하더랍니다. 무엇이라? 명옥이네 아들이라고? 그럼 그 아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디? 그렇게 신동이라고 아주 호들갑을 떨고 있단 말이오. 이제 막 10살 남짓이라는 구만이요. 하이고, 우리 아들 덕팔이는 아주 부족한 것이 없이 가르쳤건만 과거를 벌써 3번이나 떨어지고 지금은 공부를 더 이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하는 판인디. 이 갑수라는 아이는 변변찮은 집안에서 태어나 단번에 신동 소리를 듣고 있으니 내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구만요. 홍배대감은 부인의 푸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살이라, 10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10여 년 전 장모님의 문병을 마치고 홀로 돌아온 그 비오는 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요. 갑수의 존재를 알게 된 이래로 마음 한구석에서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한 홍배대감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직접 서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당 앞에 도착한 홍배대감은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서당 안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앉아 글을 읽고 있었고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한 아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는 바로 갑수였습니다. 저 아이는 나의 어린 시절을 빼다 박은 듯 하구나. 갑수의 얼굴에서 자신의 흔적을 발견한 순간 홍배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당 뒤편으로 훈장님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훈장 선생, 내 갑수라는 아이가 마을에서 하도 신동이라기에 찾아왔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대감나리, 저 갑수란 아이는 제가 여태까지 본 아이 중 가장 비범한 아이입니다요. 제가 수십 년간 훈장 생활을 하며 많은 아이를 가르쳤지만 갑수처럼 빠르게 배우고 이해하는 아이는 처음입니다요. 그렇다면 훈장 선생께서는 앞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생각입니까? 안타깝게도 갑수는 이런 작은 마을 서당에 있기에는 너무나 큰 재능을 가졌습니다요. 이제 곧 저도 그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없게 되겠지요. 여기에서 더 공부를 이어가 후에 과거 시험에라도 도전한다 치면 우리 마을에서 20리는 떨어진 곳에 계신 이전 제 스승이셨던 원훈 선생님께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갑수를 원훈 선생에게 보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겠소? 홍배대감이 비용 문제를 꺼내자 훈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바로 그 비용이 문제입니다. 대감나리, 수년간 그곳에 기거하며 공부를 이어가려면 학비와 생활비가 상당할 텐데 진순회 같은 농가에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할 겁니다요. 그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할 테니 갑수의 부모에게는 그저 무료로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갑수를 원훈 선생께 보낼 수 있겠소? 저 정말이십니까, 대감나리? 그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대감나리께서 갑수를 지원하려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훈장의 말에 홍배대감은 짧게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나올지 모른다는데 마을 유지로서 어디 손 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지 저 아이가 제대로 배우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길 바랄 뿐이요. 알겠습니다, 대감나리. 대감나리께서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면 제가 어떻게든 갑수 부모님에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갑수는 홍배대감의 은밀한 지원을 통해 20리 떨어진 마을에 위치한 원훈 선생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머물면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홍배대감은 갑수의 건강을 염려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부인 몰래 머슴 봉섭이를 통해 몸보신용 백숙을 보내었고 혹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홍배대감이 직접 갑수를 장터로 데리고 가서 밥을 사 먹이기도 하였지요. 갑수야,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데 어디 불편한 것은 없느냐? 혹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봉섭이를 통해 말을 하거라. 대감나리,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도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런데 대감나리, 혹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 무슨 궁금한 것이 있느냐? 얼른 말해보거라. 제가 서당 훈장님께는 특별히 무료로 이곳에서 공부한다고 듣기는 했으나 혹시 저를 여태까지 지원해 주신 분이 대감나리 아니십니까요? 홍배대감은 얼굴에 잠시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곧 웃음으로 감추고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할 것은 그저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어른들의 목 아니겠느냐. 그나저나 갑수야, 너희 부모에게는 나나 봉섭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을 비밀로 해줄 수 있겠느냐. 행여 너희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할까 염려가 되어 그러는구나. 알겠습니다, 대감나리. 꼭 그리하겠습니다요. 갑수는 홍배대감의 말을 듣고 감사한 마음에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봉섭이 매주 정해진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자 하루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홍배대감의 부인 선옥이 외출하려는 봉섭이를 불러 세웠는데요. 봉섭아, 내 참말로 이상하다 했는디. 네 매주 어디를 그렇게 가는 것이냐? 어째 우리 영감이 니한테 뭐라도 나 몰래 시킨 것이라도 있다냐? 그게 말입니다, 마님. 그것이 별일 아닙니다요. 봉섭이 놀란 기색을 보이며 대답을 얼버무리자 선옥은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재차 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봉섭아,
너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집이며 재산이며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 줄 알면서도 나한테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냐잉? 이 집에 있는 무엇 하나 우리 영감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너 말이여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는 더 이상 발 붙이고 못 살 것이니 네 생각 잘해서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이고 잘못했습니다요, 마님. 그것이 그러니께 사실은 홍배대감님이 저에게 매주 한 번씩은 옆 마을에서 공부하고 있는 갑수를 살펴보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요. 뭐시라. 그 친모 명옥의 아들 갑수를 우리 영감이 말이여? 도대체 우리 서방이 왜 그 아이를 신경 쓴단 말이냐잉? 내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만. 선옥은 머슴 봉섭이를 물러가게 하고는 조용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지요. 이후 저녁이 되고 홍배대감이 집으로 돌아오자 선옥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집 자식도 아닌 남의 집 자식을 우째 돈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요? 홍배대감은 부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고는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봉섭이에게 들었나 보구만. 그것이 내 여지껏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마을에서는 그래도 가장 부유한 집안이요. 마을에서 그렇게 큰 인물이 될 만한 인재가 나왔으면 우리도 유지로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소? 하이고 참말로 웃기십니다잉. 우리 자식놈은 과거 시험 공부를 접을 판인디. 지금 이 상황에서 놈의 자식을 도우면서 오지랖을 부리겠다는 것입니까요? 이것이 앞만 봐도 당신 친모 명옥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요? 그때 그 명옥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었는디. 부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홍배대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발뺌을 하였지요. 이 일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이오? 내가 어디 당신에게 장가 들고 나서 여태 다른 처자에게 눈길 한번 주는 것을 본 적 있단 말이오? 내 당신에게 시집 올 때도 분명히 당부했듯이 우리 아버지처럼 첩을 들이거나 행여 다른 여자와 정분이라도 난다면 나는 이 집이며 논이며 다 팔아가지고 곧바로 친정으로 간다고 했으니 괜히 다 늙어서 거지꼴 되지 마시고 처신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구만요. 이 사람이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만.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 것이오? 괜히 의심이나 하고 말이오. 홍배대감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지만 부인 선옥은 단호하게 말을 했지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잠시 동안 지그시 노려본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홍배대감은 사랑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머슴 봉섭이 소란스럽게 홍배대감을 찾아 사랑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뭐시라? 가갑수가 이번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했다고? 그렇다고 안 그럽니까요, 대감님? 벌써 마을의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퍼져버렸습니다. 갑수가 장원 급제를 했다는 머슴 봉섭이의 말에 홍배대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이어왔던 자신의 지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지요. 봉섭아, 이럴 게 아니라 갑수가 한양에서 내려오는 날에 맞춰서 그 잔치를 벌여야겠구나. 봉섭아, 잔치를 준비하거라. 장원을 했다니 우리 갑수가 드디어 해냈구나. 아이고 장한 내 새끼. 그리고 며칠 뒤 갑수가 한양에서 마을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배대감 집에서는 갑수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갖가지 잔치 음식과 술을 준비하고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날 저녁이 되어서도 갑수는 홍배대감의 집으로 오지를 않았는데요. 하이고 대감님. 그래 봉섭아. 갑수는 어째서 아직도 오지를 않는 것이냐? 그것이 갑수가 대감님 집에는 나중에 들르겠다고 하고서는 자기 집으로 곧장 향했다고 합니다요. 뭐시라 곧장 명옥의 집으로 갔다고? 아무래도 부모님을 가장 먼저 뵙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것이 당연한 일이겠지. 홍배대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천천히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 갑수는 그날 홍배대감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평소 좀처럼 술을 마시지 않은 홍배대감은 대낮부터 사랑채에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몇 년이나 지원을 했거늘
진짜 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니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는 계속해서 술잔을 비우며 혼잣말을 되뇌었지요. 갑수가 홍배대감의 집에 들른 것은 바로 그날 늦은 저녁이 돼서였는데요. 갑수는 곧바로 홍배대감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랑채로 들어가 홍배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모두 대감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관직에 나가서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저도 다른 일을 돕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눈앞에서 갑수가 자신에게 큰 절을 올리니 홍배대감의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낮은 목소리로 갑수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지요. 갑수야, 내 말이다.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가 내 양자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감님 양자라니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수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이 너도 알다시피 관직에 나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허허, 대감님께서 제가 장원급제를 한 것이 너무 기쁘셨나 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제가 어찌 대감님의 양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갑수야. 사실은 말이다 이것이 믿기 어렵겠지만 만약 내가 네 친아버지라면 어떻겠느냐? 대감님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님께서 저희 친아버지라니요. 홍배대감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더니 더욱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말이다. 너의 어머니 명옥이 10여 년 전 이곳에서 친모로 일하던 시절 그때 나와 그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구만. 네 눈매와 인중을 보거라 나와 닮지 않았느냐? 갑수는 갑작스러운 홍배대감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들고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대감님, 대감님께서 지난 6년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히 어버이의 것이라 불리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이만 물러가고 근시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갑수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낀 홍배대감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는 방안이 떠나갈 듯 외쳤습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다 갑수야. 당장 가서 네 어미에게 물어보거라. 10여 년 전 그 비 오는 날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게 될 것이야. 홍배대감은 자신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을 하면 갑수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갑수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지요. 갑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고는 대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갑수는 단호히 등을 돌린 채 방을 나서기 위해 사랑채 문을 열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채 문 밖에는 홍배대감의 부인 선옥이 서 있었고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무서운 얼굴로 홍배대감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워메 마누라. 아니 부인 그것이 그러니까 말일세.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구만. 아, 뭐하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얼른 짐 싸지 않으시고. 갑수가 홍배대감 집 대문을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놓여져 있는 길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지요. 갑수가 막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집 안에서는 홍배대감이 자신을 부르는 듯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갑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을 길러준 부모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할 뿐이었습니다. 춘심이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흥섭이와 단둘이 지낸 지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흥섭이는 보부상으로 제법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장사를 나가는 날이 많아 딸 춘심이를 혼자 집에 둬야 하는 일이 잦아 항상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소문난 매파가 흥섭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흥섭 씨. 내가 이번에 말이요. 좋은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구만이요. 거 말숙이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라니 어떤 것을 말씀하신대요? 매파가 가지고 오는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흥섭 씨를 위해서 괜찮은 혼처를 하나 알아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새 장가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거 말숙이 아주머니. 제가 춘심이 하나 키우기도 빠듯한 판인데 어떻게 새 장가를 들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고 내 아주 생활력이 강한 사람으로 알아왔구만이요. 옆마을에 살고 있는 과부인데 말이어요. 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운다고 하는디 어찌나 야무진지 그쪽 마을 사람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하더구만이요. 내가 봤을 때는 거 흥섭 씨 같은 분하고 살림을 합치면 아마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매파의 말을 듣고도 흥섭이 여전히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자 매파는 흥섭이를 더욱 설득하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다가 흥섭 씨, 이제 춘심이도 곧 시집을 가야 할 텐데 세장가를 들어서 알뜰살뜰하게 모아 재산을 늘려놓으면 춘심이를 더 좋은 집안으로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흥섭이는 매파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려 우리 딸 춘심이가 잘 자라고는 있다만 내가 장사를 나갈 때마다 하루 이틀 집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매파 아주머니 말대로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 춘심이 시집 갈 때도 좋지 않겠는가? 거 말숙이 아주머니, 그러면 그분과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잘 생각하셨구만이요. 그분이 흥섭 씨랑 서로 꼭 맞을 것 같으니 네 한번 빨리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흥섭이는 며칠 후 매파의 소개로 옆마을 과부 옥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옥자는 검소한 옷차림의 단정한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서로의 요구와 가치관이 맞아떨어졌기에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 결국 둘은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새어머니 옥자는 처음 집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딸 춘심이를 친딸처럼 보살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고 춘심아. 네 머리가 이리 고운 것을 보니 너는 나중에 분명히 좋은 인연이 있을 것 같구나.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 평생 이리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참으로 곱구나. 춘심이의 아버지 흥섭이는 그런 화목한 모습을 보며 이제 안심하고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처음 다정한 모습과는 달리 흥섭이 장사를 떠나고 집을 비우자 새어머니 옥자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는데요. 예 춘심아. 나는 우리 아들 덕수도 돌봐야 하니 집안일은 알아서 네가 도맡아 해야 하지 않겠냐. 얼른 청소를 마친 후에 냇가에 가서 빨래도 좀 해오고 말이여. 오늘 아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구나. 옥자는 흥섭이가 일을 나가면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춘심이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는 자신의 아들에게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춘심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홀로 집안일을 해왔기에 집안일들에 익숙했지만 새 어머니의 냉대와 편애는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무겁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흥섭이 며칠 만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서 춘심이를 보고는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춘심아, 새어머니께서는 잘해주시느냐? 어디 불편한 점은 없고? 춘심이는 그 순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이 구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면 모처럼 이뤄진 가정의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무나 잘해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구만요. 그렇단 말이요?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새 창가를 드는 건데 괜히 너에게만 집안일을 다 맡기고 고생을 시켰구나. 내 이제 안심하고 일을 하러 다닐 수가 있겠어. 그리하여 흥섭이는 자신의 딸이 새 어머니에게 구박받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이제야 안심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 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춘심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면서 새 어머니의 나날이 심해지는 부당한 대우에도 묵묵히 견뎌야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흥섭이는 한양으로 장사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여정이 평소보다 훨씬 길었기에 같은 동네에 사는 진수까지 데리고 가게 되었지요. 춘심아, 아버지가 이번에는 한 달 정도 집을 비울 것 같구나. 그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좀 도와드리거라잉. 아이고 그것은 걱정하지 마셔요, 아버지. 춘심이는 아버지를 배웅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고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흥섭이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춘심이는 새 어머니의 명에 따라 이웃집 밭에서 품싸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리쬐는 햇볕에도 쉴 틈 없이 한참 동안 일을 하던 차에 춘심이는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껴 고개를 들어 확인을 해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버지와 함께 떠났던 진수였지요. 진수 아저씨? 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혼자 오셨단가요?
춘심아, 꼭 놀라지 말고 들어라잉.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춘심이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산을 넘는 도중에 그만 산적을 만나게 되었구만. 너희 아버지는 짐을 지키려다 산적들에게 무참히 당하고 그만 돌아가셔버렸다, 춘심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요? 흥섭이 성님은 끝까지 짐을 지키려 했는데 산적들의 수가 너무 많았구만. 나는 성님께서 지켜주신 덕에 가까스로 목숨만 건져 너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왔구만. 춘심아, 내가 참말로 네한테 면목이 없다. 진수의 말이 끝나자 춘심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더니 곧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지요. 워엄에 뭐시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진수는 그런 춘심이의 곁에서 더 이상 위로의 말조차 꺼내지도 못한 채 그녀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말없이 자리를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춘심이의 삶은 더없이 고단해졌습니다. 새 어머니는 이제 흥섭이 없다는 사실에 아무 꺼리낌 없이 춘심이를 부려먹었으며 이웃집 밭일이며 품삯일은 물론이고 일감이 없는 날에는 춘심이를 산으로 보내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오라고 시키기도 하였지요. 네가 여기에서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집에 앉아 빈둥거릴 생각은 꿈도 꾸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잉. 그러던 어느 늦가을에 찬바람이 매섭던 날, 새어머니는 춘심이를 산으로 보냈지요. 이제 곧 겨울이 되면 땔감이 필요할 테니 오늘은 지게에 나무를 가득 채워 오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잉. 춘심이는 그 말에 무거운 지게를 메고 산으로 올라 추위를 이기며 작은 나뭇가지를 지게에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급기야 때 이른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는데요. 차가운 눈발이 춘심이의 얼굴과 손을 매섭게 때렸고 바람은 그녀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어머니가 지게를 채우지 못하면 집에 돌아오지 말라 했는데. 춘심이는 몸을 웅크르며 손끝의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 번 더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추위에 노출된 그녀의 손은 이미 까맣게 변해가고 있었고 손끝을 움직이려 할 때마다 바늘이 찌르는 듯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워엄에 이것이 큰일인데 손이 움직이지가 않는구만. 아이고 아버지. 춘심이의 손이 까맣게 변해버린 채로 산에서 집으로 내려오자 새 어머니 옥자는 그것을 보고 마을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춘심이의 손을 이리저리 살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것이 동상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처치를 하였기에 손을 잘라내지 않아도 되지만 손의 기능은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요. 그럼 이제 손은 못 쓰는 겁니까요? 약간의 처치를 더하면 감염은 막을 수 있겠지만 평생 손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요. 의원이 집을 떠나자마자 새 어머니 옥자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춘심이에게 비꼬듯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 손을 쓸 수 없다니. 그럼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네? 일을 못하는 것이면 네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냐, 춘심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손을 쓸 수 없어도 어떻게든 밥벌이를 할 테니 어머니 제발요. 그 말이다, 춘심아. 이제 사람들이 네 손을 보고 불쌍히 여겨 밥은 나눠줄 터이니 밖에서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것이 네가 집을 나가기에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구만. 새 어머니는 춘심이의 애원을 듣지도 않은 채 춘심이의 몇 안 되는 옷가지를 보따리에 담아 문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인데 절 보고 어디로 가라고 이러십니까 어머니. 이제 겨울인데 말이어요. 춘심이 집 밖에 내몰린 채로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지만 새 어머니는 매정하게도 문을 걸어 잠그고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초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춘심이는 자신이 전혀 의지할 곳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춘심이는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길바닥에서 떠돌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으니 밭일이나 허드렛일 같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기에 그녀의 하루는 마을을 떠돌며 빌어먹는 것으로 채워졌지요. 그렇게 힘들게 겨우 목숨만을 부지한 채로 춘심이는 어느 날 나주의 마을 외곽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의 마을 끝자락에 있는 부잣집의 담벼락에서 큰 감나무 하나를 보았고 그 감나무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걸려있는 잘 익은 감들이 춘심이의 눈에 들어왔지요.
감이 참으로 예쁘구나. 저 감은 얼마나 달고 맛있을까. 내 이 손만 멀쩡했다면 저 감 하나쯤은 쉽게 딸 수 있었을 텐데. 감나무 아래에서 한참 동안 감을 바라보던 춘심이는 결국 피로와 배고픔에 지쳐 감나무에 몸을 기대어 앉고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나주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갑수는 어느 날 저녁 글 공부를 하다 그만 깜빡 잠이 들었지요. 꿈속에서 갑수는 자신이 대문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갑수는 집담벼락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 아래에서 뭔가 인기척을 느끼고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감나무로 옮겼습니다. 어메 누구십니까? 감나무 아래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긴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늘어뜨리고는 갑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흡사 선녀와 같았지요. 당신은 누구신데 이곳에 계신 겁니까? 그녀는 갑수가 재차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그 미소에 이끌린 갑수가 손을 뻗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는 안개처럼 스르륵 사라져 버렸지요. 이후 갑수는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집담벼락의 감나무와 선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꿈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정말 무언가 하늘에 계시란 말인가? 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구만. 감나무 아래에 정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갑수는 꿈의 여운에 이끌리듯 대문 밖으로 나와 감나무 아래로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나무 아래에서는 꿈에서 본 그대로 어느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누가 그곳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갑수가 조심스레 다가가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갑수는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을 질렀지요. 오메, 이분은? 그곳에 앉아서 자고 있는 여인의 행색은 초라했고 손은 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명 꿈속에서 본 선녀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지요. 저기 일어나 보시오.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추워서 큰일 나겠소. 춘심이는 갑작스러운 손길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누구신가요? 나는 이 집 주인이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 한밤중에 감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오? 저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서 잠시 쉬는 곳을 찾다 그만 이곳에서 잠들었습니다. 날이 이렇게 추운데 여기 계시지 마시고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라도 마시며 몸을 녹이시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합시다. 네? 저 같은 사람을 집에 들여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춘심의 물음에도 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춘심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심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갑수는 어머니의 방으로 가 춘심이를 소개하고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혹시 하늘이 제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미리 꿈으로 먼저 보여준 게 아닌가 합니다. 갑수의 어머니는 춘심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에 더해 손은 불편해 보였지만 눈빛은 너무나 맑았기에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대로 정말 범상치 않은 아이로구나. 이 아이가 하늘에서 너를 돕기 위해 내려온 인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우리 집에 심부름을 해줄 하인이 필요하니 한번 이 아이를 곁에 두어보자꾸나. 그리하여 춘심이는 갑수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갑수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되었지요. 이후 춘심이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도왔으며 특유의 성실함과 맑은 성품으로 갑수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년이 흐르고 하루는 갑수의 어머니가 갑수를 조용히 방으로 부르더니 갑수야, 내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춘심이를 네 아내로 삼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 1년간 춘심이를 지켜본 바 그 아이가 요즘 보기 드물게 성실하고 착한 심성을 지녔으니 춘심이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네 배필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저도 춘심이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 어머니와 같은 생각입니다. 갑수는 처음 춘심이를 감나무 아래에서 본 순간부터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꺼이 혼인을 결심했고 둘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또다시 춘심이 갑수와 혼례를 치른 지 1년 정도 지나고 춘심이는 갑수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점점 산달이 다가오는데 하필이면 갑수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수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부인 춘심이 혼자 아이를 낳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 떠나기 전 부인 춘심이에게 당부하였지요. 부인 내가 한양으로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머슴 봉섭이를 통해서 기별을 보내주시오.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옆에 계실 것이니 서방님은 시험 공부에만 집중하시고 부디 건강히 돌아오세요. 그렇게 갑수는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위해 떠나게 되었고 춘심이는 갑수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갑수가 한양으로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춘심이는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춘심이는 아들을 낳자 바로 시어머니께 갑수에게 보낼 편지를 써달라 부탁을 하였지요. 서방님, 우리에게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이름은 경수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는 저와는 달리 튼튼하고 건강하니 부디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 공부에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가. 그래 이 정도면 우리 갑수가 이제 안심하고 과거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께서 편지를 써주자 춘심이는 곧바로 머슴 봉섭이를 불러 한양에 있는 갑수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다음 날 똥이 트자마자 봉섭이는 춘심이가 건넨 편지를 가지고 나주에서 한양까지 먼 길을 떠났습니다. 봉섭이 한양으로 가는 와중에 하루는 한 민가에 들러 하룻밤 묵고 가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곳은 한 중년 과부가 아들과 살고 있는 집이었고 그 과부는 봉섭이 마음에 들었는지 술상까지 차려주며 봉섭이를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거 저녁을 차려주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술까지 다 대접을 해주시고 제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허허. 그렇게 고마우면 보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먼 길을 떠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로 가시는 겁니까요? 저는 한양까지 가는 길이구만요. 우리 갑수 도련님께 편지를 전해드리러 말이어요. 도련님의 부인 춘심아 씨께서 이번에 아들을 낳으셨는데 얼른 도련님께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러 가는 길입니다요. 순간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과부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봉섭이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춘심아 씨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아이를 낳은 일로 이렇게 한양까지 가시는 거랍니까요? 우리 춘심아 씨께서 2년 전쯤에 갑자기 우리 마님 댁으로 들어오신 분이신데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손을 못 움직이시기는 하지만 외모로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십니다요. 성품도 아주 선녀같이 고우시고 도련님과 참말로 잘 어울리는 분이시란께요. 하하이고. 그러면 내일도 일찍 길을 떠나셔야 할 분을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아 뒀구만요. 얼른 편히 잠자리에 드시지요. 그랬습니다. 봉섭이 하룻밤 머무르기 위해 들른 집은 바로 하필이면 춘심이의 새 어머니였던 옥자의 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자신이 쫓아내었던 춘심이가 부잣집 남자와 혼인하여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내가 쫓은 그 계집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내 어디 이대로 둘 성시푸냐. 그리하여 옥자는 봉섭이 잠에 빠진 뒤 몰래 그의 짐을 뒤져 편지를 찾아내 그것을 가져가 편지지에 글씨체를 흉내내어 가짜 편지를 쓴 후에 다시 봉섭이의 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옥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길을 떠나는 봉섭이를 배웅했지요. 내 여태 많은 집에서 묵어보았지만 어제만큼 잘 대접받은 적은 없었구만요. 참말로 감사했습니다요. 그렇게 고마우면 내려오는 길에 꼭 좀 다시 들러주시오. 네, 그때는 느긋하게 술도 같이 마시고 다른 재미도 좀 봐보고 하십시다. 봉섭이는 그녀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고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봉섭이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후 갑수가 머무르고 있는 하숙집에 도착하자 갑수는 봉섭이를 반갑게 맞았지요. 먼 길 오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봉섭아. 아이고 고생은 무슨 고생이랍니까 도련님. 그나저나 마님께서 도련님께 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얼른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갑수는 편지를 받아들고는 미소 지으며 봉투 안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더니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은 떨리기 시작하였지요. 편지의 내용인 즉슨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팔도 못 쓰는 흉측한 아이를 낳아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게 생겼구나. 내 당장의 며느리와 아이를 쫓아버리려고 하니 부디 이 애미를 이해해다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충격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고 마음이 급해진 갑수는 곧바로 책상에 앉아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만약 아이가 팔을 못 쓰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며느리와 아이를 내쫓지 마시고 제가 과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돌아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편지를 쓰고 난 갑수는 봉섭이에게 봉투를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봉서봐, 이 편지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나주로 돌아가거라. 한시가 급한 일이니 최대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봉섭이는 나주로 가는 도중에 지난번 한양으로 올 때 머물렀던 과부의 집이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그렇게 고마우면 내려오는 길에 꼭 좀 다시 들러주시오. 네, 그때는 느긋하게 술도 같이 마시고 다른 재미도 좀 봐보고 하십시다. 그리하여 봉섭이 다시 그 과부 옥자의 집에 들르니 이번에도 역시 그녀는 봉섭이를 환대하며 술상을 차려주었지요. 하이고 참말로 다시 찾아주셨구만요. 그나저나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이번에는 나주로 가는 길입니다. 도련님께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에게 바로 답장을 써주시고는 최대한 빨리 나주로 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옥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밤이 깊어가고 봉섭이 또다시 술에 취해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에 취하자 옥자는 다시 한번 봉섭이의 짐을 뒤지고는 편지 봉투를 발견하였는데요. 무엇이라? 팔을 못 쓰는 아이라 해도 며느리와 아이를 내쫓지 말라니 참말로 깨가 쏟아지는구만. 내 이것을 그대로 그냥 두고 볼성 싶으냐? 옥자는 지난번처럼 다시 편지지를 꺼내 아기에 가득 찬 내용을 쓰고서는 그것을 봉투에 봉인한 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봉섭이는 나주에 도착하자마자 갑수에게 받은 편지를 갑수의 어머니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마님, 도련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서둘러서 답장을 쓰시고 마님께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갑수의 어머니는 봉섭이에게 편지를 받아들고는 읽기 시작했는데요. 편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편지로는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장 제 아내와 아이를 내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아서는 나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갑수가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도대체 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편지를 보낸단 말이냐. 혹시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갑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인데. 갑수의 어머니는 편지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상황에 그녀의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더 이상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녀는 안방으로 조용히 며느리 춘심이를 부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아가,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갑작스러울 거라는 것을 알지만서도 너가 경수랑 같이 이 집을 좀 나가줘야겠구나.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을 나가달라뇨. 춘심이 깜짝 놀라 묻자 갑수의 어머니는 춘심이에게 갑수가 보낸 편지를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갑수가 내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다만 너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직접 편지를 써보냈구나. 나도 도대체 이게 무슨 사정인지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갑수의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어쩔 수가 없지 않겠니? 그리고 그녀는 춘심이에게 돈꾸러미를 꺼내며 말을 이어갔지요. 이 돈이면 올 겨울을 넘기는 것은 충분할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리는 나도 쉽지는 않았으니 너가 이해를 좀 해주기를 바라마. 춘심이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 갑수의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계속해서 집에 있을 수 없는 노릇이라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갈 곳 없는 저를 그동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나가게 되었지만 어머님에게 받았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방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춘심이는 겨울 바람 속에서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대문 밖으로 나가 한참 동안 집을 바라보고는 꾸벅 인사를 한 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춘심이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남편 갑수와의 행복했던 나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정처 없이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렇게 나주를 떠난 지 보름쯤 흐르고 춘심이가 충청도 온양의 어느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기이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초겨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한가운데 작은 물웅덩이가 얼어있기는커녕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따뜻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세상에나, 이 추운 겨울에 물 웅덩이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오다니.
내 생전 이런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춘심이 가던 발길을 멈추고 신기한 광경의 넋을 잃고 한참 무릉덩이를 바라보고 있던 순간 그녀의 지친 팔의 힘이 점차 풀리며 그만 아이가 그녀의 품에서 미끄러져 나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웜에, 경수야. 춘심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저하지 않고 몸을 무릉덩이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물 웅덩이 안에서 아이를 안은 순간 춘심이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는데요. 동상으로 검게 변했던 손에 피부가 따뜻한 물이 스며들면서 피부색이 원래대로 돌아오더니 손가락 역시 굳었던 관절이 풀어지듯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하늘이 나와 우리 아이를 버리지 않으셨구만. 온양의 뜨거운 연못에서 기적을 경험한 춘심이는 이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방랑 끝에 춘심이는 어느 작은 마을의 외곽에서 허름한 주막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곳으로 들어갔지요. 누구시오? 이 근방에서는 못 보던 얼굴인데. 죄송합니다만 주인마님. 제가 길을 걷다 이곳을 발견하였는데 혹시 일손이 필요하면 저에게 일거리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요? 제가 아이와 함께 살 곳이 필요하니 잠시만이라도 좋습니다. 주모는 춘심이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춘심이의 눈빛 속에서 간절함을 느끼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일손이 부족하기는 하는데 어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만. 주인마님, 제가 손이 불편했던 시절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냈구만요. 청소든 요리든 심부름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은 할 테니 일단 한번 시켜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신다면요. 그럼 마침 남은 방이 있으니 그곳에서 지내면서 한번 며칠 동안 일을 해보시구랴. 하이고 주인마님, 참말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춘심이는 주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이는 워낙에 간절했기에 손을 쉬지 않으며 성실하게 일을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모와 손님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다행히 주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본 갑수는 보기 좋게 낙방을 하였습니다. 평소 그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과거 급제를 하고도 남았겠지만 고향에서 보내온 어머니의 이상한 편지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이었지요. 그리하여 그는 과거 시험이 끝나자마자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발걸음을 나주로 옮겼습니다. 어머니, 춘심이와 우리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갑수야, 그것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너가 직접 쓴 편지에 아내와 아이를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머니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와 자식을 내쫓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제가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겁니까? 그것보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손을 쓰지 못하는 흉측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가문의 수치라며 내쫓아야 한다고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갑수야. 내 분명히 너에게 그저 아이가 잘 태어났으니 과거 시험 준비를 잘하라고 보냈을 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에 편지가 의도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혹시 춘심이가 어디로 간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갑수야. 내 분명 그 편지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어쩌면 좋으냐 갑수야. 내 춘심이와 우리 손주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으니 말이야.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내일 올 게 아니라 직접 춘심이를 찾아 나서야겠습니다요. 제가 반드시 찾아서 데리고 올 테니 어머니께서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알아봐 주셔요. 갑수는 춘심이와 아이를 찾기 위해 아무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길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거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누구도 춘심이의 행방을 알지 못했지요.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무려 5년의 세월이 흐르고 쉬지 않고 전국을 떠돌며 부인을 찾아 헤매느라 거짓골이 된 갑수는 하루는 배고픔과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어느 외딴 주막에 들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막 안을 찬찬히 둘러보던 갑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주막에서 일을 하던 여인이 자신의 부인 춘심이와 너무나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나. 분명 저 여인은 우리 부인과 얼굴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똑같은데 말이야. 그런데도 손이 저리 멀쩡한 것을 보니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존재할 줄이야. 한편 그곳에서 일하는 춘심이 역시 손님으로 온 사내를 보고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저리 우리 서방님과 닮았을까? 춘심이는 그 사내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우리 서방님이라면 지금쯤 이미 과거에 급제의 관직에 올랐을 텐데 저런 허름한 차림으로 이곳에서 밥을 먹을 리가 없지. 내 그리움이 깊어지니 다른 사람도 우리 서방님처럼 보이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춘심이 다시 일을 계속하려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막 안에서 뛰어놀던 춘심이의 아들 경수가 생전 처음 본 갑수에게 달려가더니 아버지, 우태 이제야 오셨습니까요? 하고 갑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갑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춘심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심이? 자, 자네 춘심이 맞는가?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것이 눈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구만요. 아버지 얼굴을 태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아들이 우리보다 먼저 지 아버지를 알아보니 말이에요. 춘심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갑수도 눈시울을 붉히고 춘심이와 자신의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둘은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고난을 눈물과 미소로 녹이며 마침내 재회했습니다. 이후 갑수와 춘심이는 나주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갑수의 어머니는 춘심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다가와 춘심이의 손을 잡았지요. 아이고 춘심아, 이 모자란 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래. 내 그 편지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너랑 우리 손주를 쫓아버리다니. 내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없구나.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것이니 저는 이제 그걸로 충분합니다요. 갑수의 어머니는 춘심이의 너그러운 말에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일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 그동안 참말로 고생했다, 아가. 마침내 모든 가족이 재회하게 되자 갑수는 다시 과거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방랑과 고난은 그의 마음을 전에 없이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기에 마침내 갑수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부인 춘심이의 내조를 등에 업고는 관직에서도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퍼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화제되었다고 하네요. 춘심이의 계모 옥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갑수가 춘심이를 찾아 집을 나선 이후 갑수의 어머니는 머슴 봉섭이를 추궁하여 한 과부가 중간에 편지를 일부러 바꾼 것을 알아내고는 그녀를 관아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제 집에서 손님을 맞았을 뿐입니다요. 아이고 인두껍을 쓰고 참으로 뻔뻔하구만요. 원님 그것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태어난 척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댄 그녀는 봉섭이가 증인으로 나서 그녀가 술로 자신을 취하게 한 후 편지를 바꾼 이를 원님께 증언하자 마침내 원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내가 꾸민 음모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날 뻔했으며 무고한 여인과 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들었으니 이 죄는 결코 가볍게 처리할 것이 아니다. 결국 옥자는 관아에서 죽도록 곤장을 맞고는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곤장을 맞았는지 이후 다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안진뱅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 근처 작은 산골 마을. 이곳에서 덕팔이라는 총각이 병든 노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덕팔이는 매일 새벽이면 마을의 밭으로 소자기를 나갔고 일이 없는 날에는 산에 올라 약초와 나무를 캐며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덕팔이 마당에서 새벽녘부터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니 방 안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와 아들을 마중 나왔지요. 덕팔아,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니? 어머니 이제 곧날이 쌀쌀해지니 장작을 만들 나무를 좀 해올까 하구만요. 거기다가 덤으로 어머니 몸에 좋은 약초도 좀 캐가지고 오고요. 내가 이리 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할 텐데 내가 너에게 짐만 되는 것이 참으로 미안하구나 덕팔아.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듯이 어머니랑 같이 지내는 것이 제일 좋구만요. 그래도 너도 이제 나이가 다 되었으니 장가를 가야지.
언제까지 혼자 살 생각이냐잉? 나중에 나 없으면 어쩔라고. 하이고 내 새끼. 장가는 무슨 장가입니까요, 어머니? 아직 일거리도 많고 어머니께 챙겨드릴 것도 많은데 말이에요. 전 어머니만 계시면 걱정 없습니다요. 어머니는 아들 덕파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그저 조용히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들의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지요. 어느 날 덕파리가 사는 마을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을 깊은 숲속에 허름한 초가집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이상한 노인이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지요. 저녁이 되어 마을 주막은 소문을 나누는 사람으로 북적이기 시작하였고 늦은 술자리에서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덕춘이 성님 들었습니까요? 그 산속에 새로 집을 지은 영감 말이오. 이름이 뭐랬더라 무엇이냐 갈처사라고 했던가? 누가 그랬었는데 그 양반이 말이오. 옛날에는 관직에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더구만. 무엇이라구라? 아이고 그런 양반이 왜 이런 오지 산골에 와서 혼자 사려고 하겠소? 내가 듣기로는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머리가 돌아버렸다는데. 주막에 모인 이들이 한참 새로 이사온 노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쯤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무꾼이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그것이 말이요. 제가 그 자를 본 적이 있구만요. 무엇이라고? 진수 자네 참말인가? 엊그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 양반이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아이고 진짜 내가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요. 머리는 백발에다가 눈은 한쪽만 뜨고 있었는데 눈매가 어찌나 사나운지 도깨비 불처럼 번쩍하고 빛나더라고요. 거보는 순간 오금이 다 저리더라 이 말입니다. 나무꾼의 목소리에 주막의 분위기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나 흉하게 생겼단 말인가? 아이고 흉한 정도가 아니었구만요. 성님들 말대로 그런 얼굴로 관직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저는 이 나라 임금 자리까지 못 오를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이 이 친구가 할 말이 따로 있지. 그거 누가 들으면 큰일 날라고. 허허. 그렇게 갈처사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누구는 그가 예전의 권력을 휘두르던 무서운 인물이라 했고 또 누구는 도수를 부르는 신비한 은자라며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갈처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가던 어느 날 덕파리는 어머니의 약을 지을 약초가 다 떨어져가는 터라 망태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덕파리 하루 종일 숲에서 이런저런 약초와 나무를 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파리는 무심코 산중턱에 있는 갈처사가 살고 있다는 초가집을 지나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몸에 죽겠구만. 덕파리 갑작스레 들려오는 소리에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가 초가집 안에서 들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요? 덕파리의 부름에도 대답 없이 신음소리만 더욱 깊어지자 망설이던 덕파리는 조심스레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만. 아무래도 내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 그리하여 덕파리 갈처사 집의 창호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하고 숨이 막힐 듯한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등불 아래에는 갈처사로 보이는 노인이 이마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오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구만. 몸이 완전히 불덩이인디. 노인의 몸이 심상치가 않은 것을 확인한 덕파리는 서둘러 자신의 망태 속을 뒤지며 간절히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캐온 약초 중에 열을 내리는데 좋은 인진쑥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그것을 다려 노인의 입에 천천히 흘려보냈지요. 이후 다행히도 약초물을 몇 차례 마신 노인은 점차 가쁜 숨을 안정된 숨으로 바꿔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큰일이 날 뻔했구만. 내 평소에 어머니를 돌보는데 익숙해서 다행이지. 그래도 이제 열이 내렸으니 조금은 나아지시겠지. 노인의 몸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덕파리는 그제서야 조용히 노인의 초가집을 빠져나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 덕파리는 산에 약초를 캐러 갈 때마다 갈처사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그의 집에 먼저 들렀습니다. 덕팔이 자네가 아니었다면 진짜 큰일이 날 뻔했구만. 자네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으니 자네는 참말로 내 생명의 은인일세. 아이고 처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저는 그저 사람 된 도리로 도와드린 것뿐이고 운이 좋게도 제가 약초를 캐고 내려오는 길이었기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구만요. 그나저나 오늘도 산에 약초를 캐러 가는 모양이지. 그럼 말일세.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깊은 곳으로 가보는 것은 어쩐가? 거의 산 북쪽 중턱 바위 아래도 한번 봐보고 말일세. 북쪽 중턱 바위 말입니까요? 덕파리는 갈처사의 말에 의아했지만 일단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언대로 바위 밑을 헤쳐보니 그곳에는 오래된 삼이 땅 속에 묻혀 있었지요. 오메. 참말로 그 어르신 말씀 그대로구만. 그 이후에도 덕파리는 갈처사가 알려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꼭 귀한 약초를 발견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둘은 점점 더 서로를 신뢰하게 되었고 덕파리는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갈처사의 집에 들러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지요. 처사님 덕분에 요즘 어머니에게 이전에는 써보지도 못한 좋은 약초를 많이 쓰게 되어 요즘은 어머니의 기침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처사님, 그런데 도대체 어찌하여 산속의 모든 지리를 이리도 훤히 아십니까요? 저야 평생을 여기 살았어도 아직도 모르는 곳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갈처사는 덕파리의 물음에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한 가지에 이치를 깨우치면 길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것이 보이는 법이지. 하지만 그것이 보인다고 하여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네. 내 젊은 날에는 그것들을 바꿔보려고 부더니도 시간을 썼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야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구만 그려. 덕파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갈처사의 깊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 비범한 지혜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가을 저녁. 그날도 덕파리는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주막에서 술 한 병을 사서 갈처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갈처사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할 생각에 갈처사의 집으로 향하는 덕파리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가벼웠지요. 그 주막에서 술을 한 병 사가지고 왔구만요. 마침 그렇지 않아도 술이 당기던 차였는데 잘 되었구만. 이 술이 그 주막에서 제일로다가 맛이 괜찮은 술이라고 하더구만요. 오늘은 기분 좋게 한잔 하시지요. 갈처사는 덕파리 따라주는 술을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술을 앞에 두고도 갈처사의 표정은 평소와는 다르게 어딘가 그늘이 드리워졌는데요. 처사님, 혹시 오늘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덕파리 자네 내 자네에게 할 말이 있구만. 무슨 말씀이십니까, 처사님? 갑자기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다하시고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겁니까요? 갈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파리 자네 말일세. 곧 큰일이 있을 것 같으니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만. 큰일이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자네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 덕파리는 그제서야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불안이 떠올랐습니다. 늘 기운이 약하고 병치레가 잦았던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 것이지요. 아이고, 제발 지금 저희 어머니 말씀이신 겁니까요? 인생이란 그런 것이지. 우리가 길을 알고 있어도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그 말을 끝으로 갈처사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덕파리는 마치 가슴이 무거운 돌덩어리에 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갈처사의 불길한 예언이 있고 나서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덕파리의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덕파리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으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요. 덕파라, 이제는 내 걱정 말고 부디 네 앞날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하는구나. 그나마 덕파리는 갈처사의 예언 덕에 평소와 다르게 산에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기에 어머니의 옆에서 임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덕파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평소 효심이 깊은 덕파리를 좋게 보았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덕파리의 집에 모여 장례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고, 덕파리 저 착한 녀석이 평소에도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했는디. 아주 가슴이 저리는구먼.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마음 여린 놈이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릴 것이 뻔한디. 아이고. 마을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장례 준비를 도왔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갈처사만큼은 덕파리의 집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덕파리 어머니의 발인을 앞둔 날 밤, 덕파리는 집 앞 마당에서 한참 동안이나 어머니의 관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덕파라.
덕팔이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갈처사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처사님 오셨습니까요? 안 그래도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요. 내 돈이 없어 너에게 부주는 못하겠지만서도 본래 직원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구만. 내일이 자네 어머니 발인이제. 그럼 말일세 자네 고개 아래쪽 냇가를 지나면 물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 있을 것이구만. 바로 그곳에 자네 어머니를 모시도록 하시게. 일찍이 물이 솟는 곳에 묘를 쓴다는 말은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갈처사의 말을 들은 덕팔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사님, 냇가에 묘를 쓴다니요? 물이 솟아나는 곳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을 믿으시게 덕팔이. 그 자리는 말일세 자네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명당 자리구만. 갈처사의 말이 끝나자 덕팔이의 집에 모여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한바탕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 술이나 마셨으면 조용히 들어갈 것이지. 남의 제사집에 와서 그런 헛소리를 다 하다니. 저 양반이 노망이 들어도 아주 제대로 들었구만. 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뭐 지금 어디에다가 묘를 쓰라고? 주위 사람의 소란에도 덕팔이는 갈처사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읽고서는 그의 손을 맞잡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처사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만요. 그려 자네 분명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구만. 그리하여 다음날 이른 새벽 덕팔이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관을 지게에 올려매고 갈처사가 말한 냇가의 자리를 향해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산길을 헤쳐나갔지요. 한참을 걸어 냇가에 도착한 덕팔이는 갈처사의 말대로 물줄기가 솟아나는 곳을 발견하고는 지게를 그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갈처사님께서 말한 그 자리란 말인가? 아무리 그래도 물이 솟는 곳에 묘를 쓰라니. 마음속에 아직도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어젯밤 갈처사의 눈빛을 떠올리며 덕팔이는 이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디선가 나이든 선비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 젊은이, 이 깊은 산 중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어르신,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묘자리를 위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뭐시라? 허면 여기가 자네 어머니의 묘자리란 말인가? 물이 솟아나는 냇가의 묘자리라니?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따르는 갈처사라는 분께서 여기가 좋은 자리라며 꼭 이곳에 어머니를 모시라 하였습니다. 뭐시라? 그 사람이 할 장난이 따로 있지. 물이 솟는 냇가의 묘자리라니? 냇가에 어머니의 묘자리를 파는 것을 보다 못한 선비는 급히 품속에서 자필목과 종이를 꺼내더니 빠르게 몇 자를 적어 덕팔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젊은이, 이 서찰을 가지고 당장 수원부로 가져가시게. 아니 어르신, 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요? 갑자기 수원부로 가라니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말입니까? 여기는 내 직접 지켜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먼. 혹 수원부에 도착해서 문지기들이 길을 막아서거든. 이 서찰을 보여주면 될 것이네. 하지만 어르신께서 왜 저에게? 이러다가 해 떨어지겠구만. 이곳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얼른 가보시게.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덕팔이는 그 선비의 엄중한 태도와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더 이상 묻지 못한 채 서찰을 품에 넣고 빠른 걸음으로 수원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덕팔이가 수원부로 떠나자 선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지요. 냇가에 부모의 묘를 쓰라니. 아무리 상대에게 앙심을 품었다고는 하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그 선비는 도저히 이대로는 참을 수 없었기에 곧바로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덕팔이가 알려준 대로 갈처사의 초가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이 집에 사는 갈처사라는 사람. 여기 있으면 당장 나와보시오. 선비의 외침에 조용하던 초가집에서 문이 느릿느릿 열리더니 허름한 옷차림의 갈처사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거 누가 날 찾는 게요? 나는 한양에서 온 선비인데 그대가 갈처사라는 사람이요. 그렇소만. 거 한양에서 이런 깊은 산골까지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당신이 덕팔이라는 젊은이에게 어머니 묘자리로 물이 솟는 냇가에 묘를 쓰라고 했다던데 그것이 사실이요? 내가 그리 말했소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오?
갈처사의 태평한 대답에 선비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 듣자니 자네가 자리를 좀 본다고 하던데 물이 펑펑 솟는 내가에 묘를 쓰라니 그런 미친 소리가 가당키나 한 일이란 말이오.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것도 정도 것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오. 이 양반이 참견도 유분수지.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당인지 알기나 하고 떠드는 것이오. 명당이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봤나? 이 양반아 도대체 저 자리가 어떻게 명당이란 말인가? 선비의 대노에도 갈처사는 태평하게 콧방귀를 끼며 비꼬는 듯 말을 했습니다. 아, 당신 눈에는 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보이겠지만 그 자리는 시신이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가마를 받고 명당으로 들어가는 땅이구만. 아, 시신이 들어가기도 전에 발복을 받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떻겠는가? 거 아무것도 모르면 잠자코나 있으시오. 무엇이라? 쌀 300가마와 명당 자리라고? 이 이자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떠드는 소리인가 지금? 그것이 아니면 혹시 진짜로? 갈처사의 거침없는 말에 선비는 말문이 막히고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던 분노도 한풀 꺾여버렸습니다. 허참 그렇게 명당을 잘 아시고 사람 앞길을 잘 보시면 왜 산 아래 있는 다른 이들처럼 돈을 벌어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살지 않고 이 허름한 산속 초가집에서 살고 계시오. 아직도 이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만 나불거리고 있는구만. 거 산 아래 큰 기와집에 사는 것들은 남을 속이고 착취해서 번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것이지. 그렇게 번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이 초가집은 말일세. 보기에는 이렇게 허름하고 작아 보여도 언젠가 나라님이 직접 찾아오실 명당이구만. 저 아래 기와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오. 나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렇지. 이곳이 나라님께서 반드시 오실 자리라네. 그럼 나라님이란 분은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말이오? 아, 당신은 평생을 속고만 산 것이오? 참말로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서야.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그러고는 갈처사는 뒷짐을 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느릿느릿 초가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을 때 나를 받아 적어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냐? 한편 덕팔이는 이름 모를 선비의 말대로 지체 없이 수원부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나고자라 관아의 좀처럼 갈 일이 없었던 그는 수원부의 웅장한 성문의 위용에 눌려 잠시 머뭇거렸지요. 거기 촌놈, 여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리느냐? 덕팔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허름한 옷자락에서 선비에게 받은 서찰을 문지기에게 건넸지요. 저는 이 서찰을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문지기는 귀찮은 듯 서찰을 받아들더니 대충 펼쳐놓고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서찰의 글을 읽어감에 따라 그의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하였고 얼굴빛은 새파랗게 질렸지요. 워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리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잠시만 여기에서 기다리십시오. 문지기는 안으로 허겁지겁 달려들어가 수원부사의 집무실로 향했고 서찰을 받은 수원부사는 내용을 읽자마자 크게 놀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명, 수원부사는 이 덕팔이라는 자에게 당장 쌀 300가마를 하사하고 좋은 터를 정해 그의 어머니의 묘를 쓰게 할 것. 서찰을 확인한 수원부사는 급히 나와 덕팔이를 향해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이 몸이 수원부사이옵니다. 소인이 어찌 어명을 헤아리겠습니까만. 다만 여쭙고 싶은 것이 도대체 임금님과는 어떻게 아시는 분이십니까? 무슨 소립니까? 임금님이라니. 지금 이 서찰을 주신 분이 임금님이란 말이십니까? 수원부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덕팔이는 갑자기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여봐라, 어서 쌀 300가마를 준비하고 가장 좋은 묘자리를 찾아 정하라. 이것은 어명이니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 워매. 그러면 지금 내가에서 제 어머니 시신을 지키고 계신 그 어르신이 임금님이시란 말씀이십니까? 덕팔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겪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하였고 왜 그토록 갈처사가 내가에 어머니의 묘자리를 쓰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집 안으로 들어간 갈처사는 한참이 지나서야 손에 노랗게 빛이 바랜 종이 한 장을 들고는 툴툴대며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참말로 거 초면에 이 양반한테 내 이것까지 보여줘야 하다니. 뭐 때문에 사람 말을 못 믿어서 이리 귀찮게 하는지 참말로. 그리고 갈처사는 종이를 펼쳐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에 순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메. 상감마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괜찮구만, 괜찮아. 자네에게 그 종이를 확인해 보라고 한 것은 자네가 한 말이 어찌나 신통했던지 정말 내가 오는 날까지 맞출 수 있을까 궁금해서였네. 갈처사는 연신 땅에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감히 제가 어찌 상감마마의 앞날을 예측했겠습니까? 죄가 너무나 크옵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갈처사를 일으켰습니다. 애초에 잘못을 한 적이 없으니 자네가 내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네. 다만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겠는가? 부탁이라니 전하, 무슨 부탁이옵니까? 자네가 말일세 내 죽은 뒤 묻힐 자리를 하나 잡아주지 않겠는가? 조선 팔도에 자네만큼 명당을 잘 아는 자는 내 들어보지도 못했구만. 하이고. 상감마마의 자리를 잡아드리는 것은 직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인데 제가 어찌 거역하겠사옵니까?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장 좋은 자리를 반드시 찾아 올리겠사옵니다. 참으로 고맙네, 고마워. 왕에게 직접 부탁을 받은 갈처사는 이후 온 마음을 다해 땅을 찾아 나섰고 한양 서북 쪽에 위치한 명당을 찾아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현재의 고양시 서오릉에 자리한 명릉, 숙종대왕의 능이 된 것이었지요. 이후 왕은 갈처사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에게 무려 3,000냥을 하사였는데요. 갈처사는 정중히 사양을 하고는 그 중에 노잣돈으로 30냥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을 마친 갈처사는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호련히 떠나버렸고 이후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그의 이야기가 그저 전설로만 남아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